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WBC 때문에 굉장히 바쁠 걸 예상을 하고 한 주 쉬었는데 네, 안타깝게 평소보다 여유로운 것 같아요. 다시 할까 말까 고민했었죠. 고민했어요? 잘 쉬었습니다. 한국 네. 축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너무나 짧았던 그 너무 축제, 짧았다. 빅 이벤트였습니다. 네. 일본만 축제였죠. 일본이 오늘 우승으로 만화처럼 우승을 했습니다. 뭐 진짜.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항상 우리가 부르긴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앞서가 있더라고요. 네, 멀어졌네요.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저 요새 막 한일전 많이 져서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네. 있죠. 그러니까 역시 맘 먹고 투자를 하는 곳과 역시 돈이 우리 짱이다. 리그에 안주하는 곳. 네. 자, 씁쓸했습니다. 자, 댓글부터 아까 토토를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옛날 오래돼가지고 2주 전 거죠? 네. 그래도 제가 4경기를 맞췄다는 거. 이야, 진영이가 2경기 맞췄다는 거. 옛날 하성룡이 4경기를 맞췄다는 오, 거. 많이 맞히셨네요. 의외네요. 네. 네. 저는 무승부 나온 경기 빼고 다 맞췄습니다. 무승부를 안 찍기 때문에 나는. 아, 그러네요. 오. 승패는 다 맞춘. 전 딱 절반 맞췄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장진성 님이요. 순간 축덕숙덕이 아니고 생방송 투데이인 줄 들으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니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요. 수원 그 갈비집 인정해요. 축구 아니어도 몇 번 다녀왔고 왕갈비 통닭과 다른 제대로 된 갈비집. 배고프다. 오. 토끼 52님이요. 하성룡 기자님 스포츠의 맛집 정보에 성대모사 연구에 다재다능 노력까지 갖춘 만든 캐네요. 주하나가 강요한 멋지다 원상아 박수 세레모니 기대. 아, 이거 나올 뻔했는데. 네. 옵사이드. 네. 까비. 안 믿고 있겠죠? 정말요. 네. 아, 근데 만약에 박수 친 다음에 옵사이드 났으면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은. 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네요. 안 믿고. 뽕팬이니 오늘의 이강인 선수 복부도 모자라서 엄원상 선수에게 토스라니 점심도 안 먹고 오타 검열했다고 어필했지만 주하나 매 눈에 딱 오타 발견한 주하나 표정. 진영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오타 있습니다. 네. 점심 먹었기 때문에 있어요. 네, 오타 예고제. 먹으나 안 먹으나 어차피 걸리니까. 그러게요. 진님이요. 경기장 근처 맛집 질문 하나 드렸을 뿐인데 무려 6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성룡의 맛기행 리스트를 공개해 주신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구 소식보다 맛집 소식이 더 댓글이 많네요. 근데 또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직관을 다닌 지 이제 2시즌째라 거의 서울 수도권 직관만 다녔는데 올해는 아래쪽과 제주까지 직관 겸 여행으로 많이 다녀봐야겠어요. 그때마다 꼭 하성룡 기자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갬성님이요. 시은님의 서울만 좋아할 거야 해서 두근거리고 설렜어요. 왜 두근거리고 설레신 거지? 서울 팬이 좀 과몰입 좋아할 거에 이제 다른 또 주어를 넣으신 거 그런가요? 아닐까. 네네. 1회 만에 해트트릭을 넘어 포트트릭. 역시 뽕피디님께서는 소식 1회 제한 벌칙을 걸어야 오타가 안 나올 듯요. 미니코너 하성룡 기자의 경기장 맛집 투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달아본다면 용슐랭 가이드. 용슐랭? 용슐랭. 미슐린 캐릭터랑 약간 또 네. 아니. 넙대대? 제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김님이요. 주하나님 주말 앵커에서 평일 모닝와이드 앵커로 가신다는 소식이 기사로 떴네요. 개편돼도 축덕숙덕은 쭉 같이 하시는 거죠? 바뀌면 절대 안 돼. 입사하고 계속 주말에 일하시다가 처음으로 쭉 쉬는 주말이 생긴 걸로 아는데 축구 직관도 다녀오시고 생생한 후기도 전해주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나아요. 주말에 나오는 게 낫죠. 좀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시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직관은 근데 가게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좋아요. 네. 단호의 향기가 확 느껴지네요. 김짜장 그만짜장님이요. 오직 너만을님을 최종 의견에서 보다니 이번 주 패널분들 K리그 열풍에 대해 여러 이야기 기대합니다. 국대 경기 예상도 하시겠군요. 오직 너만을 님이 있었나요? 예전에 댓글 댓글 달아주셨는데 댓글에? 이게 또 댓글 달으시는 분들끼리 여러 생긴 듯한. 여러 파케에서 다시던데. 오늘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도 그렇고 네. 꽤 좀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여러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것 네, 같아요. 뭐 뽀얀 거탑도 그렇고 저희 대주주들. 우승 맛집 울산 현대님이 후속은 없네.
이게 뭔가요? 예전에 아마노 얘기하고 후속이 없다는 얘기 한. 네. 그 얘기죠? 최근에 달아서 혹시 뭐 새로 생긴 얘기가 있나 싶어갖고 아마노. 아마도 아마노라고 합니다. Probably no. 네. 하얼빈의 장채님이요. 축구 징계와 배드민턴 징계는 급이 다릅니다. 배드민턴은 매우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1, 2학년 대회가 중요한 대학은 계속 참가하나 관심 없는 대학은 참가 안 합니다. 유리그 참가 불가 징계처럼 해야지. 연맹과 협회가 눈치 보는 건 기본이요. 그리고 Y가 우승 안 해서 다행이지 우승했으면 커리어가 추가되는 거라 결론 과거에도 있었던 유사 형태도 징계는 없었다. 그 사이에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가 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3월 20일 날 열려서 이 기존의 대학축구연맹에서 내렸던 징계, 한 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재심하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그럼 예. 징계가 내려지겠네요. 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리그 응급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K리그는 왜 원정팀에게 원정 유니폼을 입혀서 오히려 팀 구분이 더 안 되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대구, 광주, 강원, 제주는 애초에 원정 유니폼이 밝은 계열인데 원정팀마저 하얀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유럽에선 서로 색이 겹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둘 다 홈 유니폼을 입는 것 같던데 K리그는 원정팀 유니폼을 밝은 색으로 만들라는 우리만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밝은 색 홈 유니폼을 입는 팀과 상대할 때도 원정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색깔뿐 아니라 채도상으로도 확실히 구분이 될 텐데요. 네, 이게 K리그 팀들이 시즌 시작 전에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 뭐 서드 유니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된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연맹이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게 원정 팀이 꼭 원정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해요. 아, 그럼 사실상 그러면 홈 유니폼, 원정 입어도 유니폼 그 개념이 없는 거네요. 개념은 있지만 이거를 꼭 홈에서 원정에서 원정 입어야 유니폼 된다. 입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보통-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원정을 흰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경기의 흥행이라든가 그 팀의 심볼이라고 하죠. 네. 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각 색깔이 겹치지만 않으면 홈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양 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원정팀에서 우리 이번 경기에 홈팀 유니폼 입어도 돼? 오케이 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고 경기 감독관도 이거와 관련해서 양 팀의 유니폼 색깔이 겹치지 않는다 판단해서 오케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양 팀이 협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타성적으로 원정 그렇죠. 가면 원정 유니폼을 입는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렇죠. 리그에서 좀 중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그죠? 있죠. 네. 아무래도 홈팀에 대한 선수들이야 가까이 뛰는 선수들이야 뭐 같은 밝은 색이라도 그렇죠. 뭐 헷갈릴 일은 별로 없는데 보는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는 좀 색깔이 확실히 구분이 되면 진짜 울산 대구 경기도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둘 다 밝은 하늘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원정팀이 하얀색 옷 입으면은 그게 되게 겹쳐갖고 이게 TV로 중계 볼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좀 더 티나는 옷을 좀 적극적으로 입으면 어떨까? 그 이게- 리그에서 적극적으로 네. 좀 움직이면 여러 유니폼도 더 판매할 수도 관전에 있고.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던데요. 흰색의 이 골드색은 중계할 때도 선수 등번호가 잘 안 네, 보인다고 안 보이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J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다음 주면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 데뷔전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 체제가 잘 됐으면 하지만 걱정이 우선입니다. 전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국가대표 감독 시절 MLS를 무시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벌써 K리그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코치진들이 해외파를 관찰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클린스만 감독만 홀로 한국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뭐 답변할 게 꽤 있는데 이걸 뒤에 어차피 클린스만호 소집 관련해서 네. 한 번에 할 때 코칭 스태프 소개와 함께 한 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주초에 있었던 U20 우즈벡과의 준결승에서의 페널티 상황에서 우즈벡 골리의 행동은 명백한 파울 아니었나요? 그 페널티 상황이 승부차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승부차기에서 우리 키커들이 3명이나 우즈벡 골키퍼한테 막혔죠. 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즈벡 골키퍼가 킥하는 순간 많이 앞으로 나와서 막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이걸 돌려보고 슬로모션으로 킥하는 순간 계속 봤는데
한 발은 꼭 붙이고 있더라고요. 한 발만 나온다. 규정상 한 발만 골 라인에 대고 있으면 되거든요. 두 발이 아니군요. 두 발이 아닙니다. 한 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보면은 그 라인 바로 골대 옆에 그거만 보고 그거만 있죠.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만 보고 있죠. 킥하는 순간 발 떼고 있나 안 떼고 있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왼발이에요, 오른발이에요? 꼭 나오는 발이? 왼발이 거의 좀 먼저 나온 왼발, 느낌이 들었는데 왼발이. 오른발이 붙어져 있고 그러니까 두 발을 제 기억으로 오른발 많이 붙이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진실로는 거짓. 둘 중 한 자, 명. 누가 사과를 할 것인가? 누구야? 근데 진짜 저도 그거 장면을 계속 돌려봤는데 그 중계에서도 댓글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뭐 세 개 막았으니까 오른발 2개, 왼발 하나, 뭐 왼발 2개, 오른발 하나, 뭐 근데 그렇게 연습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게. 진짜 타이밍 뭐 진짜 0.1초만 늦어도 발이 떨어질 상황인 만큼 진짜 간발에 그건 정말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온 타이밍이. 네. 잘하네. 우승 우즈벡이었나요 혹시? 우즈벡이 있습니다. 우즈벡이 계속 연령대 결승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한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이 다 준결승에서 탈락했는데 뭐 3, 4위전을 치르지 없었죠. 않았어요. 예. 3, 4위전을 치르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네 티켓, 팀이 모두 유이십. 다 25세 월드컵 티켓을 얻었기 다행이에요. 때문에. 그래도 유이식 가서. 네. 그렇죠. 우리가 중계하는데. 결승이 어디였죠? 큰일 날 우즈벡이랑. 뻔했어. 우즈벡이랑 이라크가 했죠. 이라크가 그렇게 네개 일본을 나라가? 승부차기 끝에 일본도 승부차기 네, 했었죠. 승부차기 끝에 이라크가 이겼죠. 이렇게 네 개가 가나 보다. 사실 이번 김은중 감독, 김은중호는 좀 이전 U20 대표팀보다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뭐 우리가 아는 선수들은 서울의 강성진 그렇죠. 선수, 네.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이게 우리가 딱 이 선수 이렇게 할 만한 선수들이 크게 없어요. 강성진 전에는 뭐 오세훈 선수도 뭐 이강인, 조용욱 뭐 이렇게 이번 U17 대회부터도 이렇게 이름이 익숙했던 선수들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예선을 통해서 뜬 선수들도 있었고 본선에서 또 뜬 선수 있고 기존에 유명했던 선수들이 있었죠. 지난 대회 때 우리가 준우승했던. 근데 이번 대회는 크게 알려진 선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좀 위안을 하나 삼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티켓을 따냈는데 우승을 했으면은 본선에서 약간 높은 시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리가 준우승했던 준우승했죠. 팀에다가 대륙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거의 톱 시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근데 이번 대회는 강팀들,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미의 강팀들이 이번 시드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톱 시드 가도 그 팀들 만날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오히려 좋아. 좀 나와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번 시드로 배정이 된 건가요? 지금? 그거는 제가 아직 해보지 결정은 안 않았는데, 되고 예. 이번 시드로 갈 확률이 확률이 높고 높다. 좀 있을 것 같다. 우승을 안 해서 안 해서. 노렸네요. 뭐 이래서 안 한 거구나. 이번 시드를 노렸다. 노렸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승우 선수는 갑자기 왜 22세 룰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도 한글이 아닌 스페인어로. 타지에 있는 뉴욕에 계시네요. 한국 축구 팬으로서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다음 월드컵에 한국 경기는 뉴욕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끝으로 두서없는 넋두리 이만 줄입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뉴욕에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 네. 이승우 출장을. 선수가 이런 SNS로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된 거예요? 트위터에 올렸어요. 3월 11일 날 올렸네요. 네, 3월 10일. 22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 근래 이제 SNS로 K리그에 대한 35세 규정은 불만. 왜 없나? 이제 한국 축구가 아무래도 뛸 기회가 좀 적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룰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설명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이승우 선수 소속사에다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은 왜 이런 글을 남겼고 왜 스페인어로 남겼는지 나중에 답변 받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승우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워낙 교체 출전 횟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렇죠. 수원FC 경기 보면요. 거의 15분, 20분 때 이승우, 맞아요. 라스 선수가 거의 교체 투입 많이 되죠. 22세 이하 선수들 빼고 나간 건데 지난 시즌 보면은 이승우 선수가 35경기 중에 21경기를 교체 출전했어요. 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승우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불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팀과는 워낙 케미도 좋고 감독과도 관계가 좋으니 이 시스템을 조금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혹시 지금 22세 이하 카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선발 출전시켜 놓고 한 10분, 네, 20분 빨리 되기 전에 빼죠. 빼버리는 그러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아닐까 네. 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얘기가 이런 뭐 어린애들 뛰게 해주려면 좀 제대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뛰게 해줘야 되는데
22세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교체 카드 늘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걸 이해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수원 FC가 이거를 조기 교체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했던 팀이에요. 거의 딴 팀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의 교체하는 타이밍을 좀 많이 봤었는데 수원 FC가 지난 시즌에 한 거의 15분대 많이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룰을 조금 저도 살펴보면은 이 룰은 2013년부터 23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을 도입해서 실시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거쳐서 22세까지 내려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 유망주 어린 선수들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좀 저도 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우리 오영규 선수, 강성준 선수, 양현준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반발하는 반대쪽 얘기로는 기량이 조금은 그래도 떨어진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 다음에 K리그 다른 선수들이 주전경 이걸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뭐 최고 기량 가진 선수들이 그런 경기력 저하 논란뿐이 있고 대학 축구 연맹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금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들어보면은 22세 프로 축구 K리그 팀에서 22세 이하 선수들을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해요. 반면 22세가 넘어간 대학 선수들은 잘 쳐다보질 않아요. 애매한 세대가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활용 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맞아. 거죠. 그런 경우 있다가 딱 22세까지만 뛰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못 뛰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효과가 기존의 대학 간 선수들이 루트를 보면은 K리그 유스팀 산하팀에서 뛰다가 그 지금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 K리그에서 뛸 실력이 될 선수들은 가겠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선수들은 경험을 하고 와라라고 해서 대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2, 3학년 됐을 때 조기 졸업이 아니라 그냥 조기에 프로 진출을 하는 거죠. 졸업하지 않고. 그 선수들이 그런 시스템이 됐었는데 지금은 22세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22세가 넘어가잖아요. 그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다시 부르지 않으니까 조기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잃고.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22세 리그, 22세 이하만 뛸 수 있는 리그 뭐 이런 아니면 뭐 B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리저브 팀 운영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유럽 팀들 유럽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유럽 팀은 나이대별로 나이대 21세 이하 팀들이 있기도 하고 네. 리저브 팀을 해서 그 3부 4부 리그에 참가 그쵸 같은 구단인데 네, 같은 그죠? 구단인데 네. B 팀으로 해서 참가를 그렇죠. 시키죠. 뭐 후배니 레이니 뭐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K리그 사항을 봐야 되는데 K리그가 저는 지금 우리가 셀링 리그로 간 지가 꽤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 K리그 자체의 발전을 많이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 K리그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아시아로 진출하는 셀링 리그가 됐어요. 셀링 리그로 이렇게 전환이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유망주를 키우는 것도 리그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유망주를 키워서 이 선수가 정말 유럽에 거액을 받고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시 구단 투자로 될 수 있고 저는 이 선수단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 선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U22 그 룰에 적용받는 선수들, 특히 그 조기에 교체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내가 이 10분, 15분을 뛰는 게 나의 경기력 향상, 이 실력 뭐 여러 가지 경험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냥 카드로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도 2군이 네. 있잖아요. 있죠. 2군들은 알리그에서 뛰고 있는 게 2군들이고 그러니까 K2나 3나 이런 식으로 참가는 못 하는 거죠. 현재로. 그러니까 전북의 2군이 그렇죠. 그냥 알리그라고 따로 운영을 합니다. 네. 어렵네. 근데 알리그도 모든 구단이 예전에 있다가 알리그가 폐지됐었어요. 구단이 선수가 많아지니까 구단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힘들어지면서 알리그를 폐지했다가 제 기억으로 2, 3년 전에 다시 또 부활을 하는데 그거는 전 팀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팀들끼리 있는 팀, 2군이 있는 팀들 주로 이제 뭐 기업 구단이겠죠. 네. 시민 구단들은 시민구단도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강원에서도 재미를 좀 봤죠. 네. 양현준 선수 키워내고. 양현준 선수가 알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보여서 이제 그러니까 알리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부리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인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K3나 4 같은 그 리그에 정식 리그에 참여해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네. 그죠?
좀 나을 현실적인 것 문제는 예산이죠. 같네요. 네. 또 다 돈이네. 뭐 알리그에서 도는거나 좀 다른가? K3 리그 돈 더 드나? 그렇지 많이 않죠. 들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많이 들죠? 리그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당연히 공식적으로 관중이 들어오는 홈 경기장이 필요할 테고요. 홈 경기를 홈 진행하는 경기장이 비용이 있어야 필요할 된다. 거예요. 알리 같은 경우는 하나에 모아서 그렇게 하나요? 알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하는데 연습구장 같은 데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아. 그 훈련장에서 그냥 같이 하는. 네네. 아 다르네요, 약간 그러니까 역시 완전 차원이. 인프라가 인프라가 좀 더 연습 경기 좀 더 가까운 느낌 나요. 그 뭐 리그라고 하기에는 조금 궁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활했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4개 팀인가 5개 팀밖에 참가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몇 경기 못 그냥 선수층이 두꺼운 팀들끼리 좀 정기전 느낌에 가까운 연습 경기하는 친선 경기하는 듯한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잘 돼야 대표팀에도 좋은 영향력을 그렇죠. 미치는 거니까 이승우 선수가 쏘아 올린 공. 네. 많이 갔습니다. 네. 그 공 이제 멀리 갔어요. 국대로 올까요? 네, 국대로 가볼까요? 근데 이거 제목이 네. 네? 무슨 말인지 잘. 아. 인터뷰로 지운 물음표를 느낌표로. 이건 오타는 없는데 네, 오타는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비문이네요, 비문. 너무 인터뷰로 오래된- 지금 물음표를 느낌표로. 그러니까 정말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대충 그리고 또 알겠어. 점점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로 지은 물음표를 표를 느낌표로. 인터뷰로 물음표를 지웠어? 약간 좀 그 클린스만 감독이 제일 처음에 그 밀러 위원장이 인터뷰했을 때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그래서 그걸 경기력으로 조금 더 한번 증명을 하면 좋겠다. 잘못된 이건 제목이야.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지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넣어라. 다시 만들었다 일단 이거지. 뭐- 느낌표로 만들어라. 뭐라는 거야? 지 맘이야 아무렇게나 써놓고. 공감은 합니다. 클리스만 감독이 선임됐을 때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좋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서 책임감 없이 실드 이렇게 쳐주신다. 70 며칠 만에 그냥 네. 자진 사퇴를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저도 기자회견 들은 다음에 그게 솔직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론도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베를린 일단은 뭐 기대를 해야 되는. 그렇죠. 네, 해야죠. 네. 저는 베를린에서 그렇게 나온 걸 자기 실수였다 다신 그럴 일 없을 거다 담백하게 인정한 거 저는 되게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그막 코치도 엄청 빵빵해. 저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1대0보단 4대3 승리를 더 선호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예전에 본프레레 감독이 그렇죠. 유명한 유명한 어록. 그 망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때 수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이 아니, 수비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맥락과 그 분위기는 다른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뚫리는 대로 넣으면 되죠. 4대 3으로 이기면 된다. 네. 근데 사실 국제 대회에서 우리가 3골을 먹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골 한 골이 소중한 또 대회. 공격 축구를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대0보다 4대0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3 재미는 4대 3. 4대 3. 재미는 있겠다.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강팀하고 붙어서 좀 골을 많이 먹는 상황이 되면 이 말이 이제 소환이 되겠죠. 확실히 또 이 그 스타 출신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 기자회견장에서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치고 흔히 말하는 말빨이라고 그러죠. 스타. 아, 진짜 역대 우리 감독 중에서 뭐 당장 전에 벤투 감독님만 생각하더라도 되게 딱딱하고 그 정형화된 말투, 그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만 꺼냈다면 빠졌어 보니까 공이. 근데 뭔가 뻥 빠졌네, 그냥. 그래도 뭐 미디어에 클린스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밌으니까 좀 더 눈길 가는 클린스만 건- 뭐 네. 그랬더만 막 이러더만. 그랬더만. 관상은 모르겠지만 인상은 좋아요. 웃는 상으로 훈련할 그렇죠. 때도 선수한테 엄청 많이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고 그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웃더라고요. 선수 시절하고 별로 외모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별로 근데 동안이에요. 여기 코치들 사진을 지금 넣어줬는데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님은 좀 무서워요. 스타렉스가 아니라 뭐죠? 스타트랙. 아 스타트랙. 좀 많이 다르네요. 선배님 스타렉스라뇨. 스타트랙. 누구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그 선장. 네네. 그분 무서워. 좀 닮았어. 오.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한국에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질문 아, 나온 거부터 조금 이제 맞다. 같이 설명을 하면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만 국내에 상주하고요. 나머지 코칭 스태프들은 이제 그것도 다 사는 우주에 데가 계시진 않죠. 다 사는 데가 달라요. 별을 찾아서. 네. 오스트리아에도 살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살고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코칭 스태프들이 주로 A매치 기간에만 한국에 들어와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평소에 나가서 유로파를 점검하고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골키퍼 코치 한 분만 제외하고 다 투잡이에요. 투잡. 해설위원도 아, 투잡이에요. 바쁘시네. 약간 그런 걱정은 있죠. 걱정이 집중을 되네. 못할 수 예. 있겠다라는 네. 그런 걱정이 있는데 본업들이 또 있으시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 K리그를 아무도 안 보고 뭐 중계로만 보겠다 이랬으면은 저도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차두리 어드바이저와 마이클 킴 한국 네. 캐나다 국적이지만 한국인 코치가 또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K리그를 전담하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2경기 정도 갔었고 K리그를 거의 매주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매주 했거든요. 보더라고요. 저는 감독이 그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코칭 그전에는 감독이 코칭 스태프와 나눠서 갈 수는 있어도 그 벤투 감독 시절에는 그렇게 나눠서 갔었거든요. 네. 지금 너는 나눠서 못 저기가 가니까. 예, 이렇게 가더라도 충분히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건 TMI이긴 한데 지금 용산에 있는 호텔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코칭 큰 스태프 거요? 다 같이. 용산? 용산에 그 큰 거? 네. 큰 근데 거? 클리스만 감독이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와이프 아내가 용산에 있으면 꽤 시끄러울 텐데 좀. 원래 좀 많이 시끄러졌죠. 그러게. 요즘 와이프와- 더 많이 시끄러울 아, 텐데. 지금은 호텔 거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오게 되면 살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또 일산인가? 일산 뭐 파주 그다음에 일산이 좋죠. 축구협회 아무래도 파주도 축구협회가 있는 광화문 근처 뭐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있다라고 광화문도 하는데 시끄러울 텐데. 축구협회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주말에. 다 시끄럽죠. 네. 차두리 위원장 이것도 좀 집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일산 좋다 일산. 일산 괜찮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되게 검소하대요. 검소하다. 크리스마 감독이 의외로 되게 검소해서 작은 평수를 집 큰 원하신대요.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아내랑 둘이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래 한 얘기를 60평이면 네. 돼. 검소하게 60평 신축. 미국에 있는 집은 500평인데 여기는 뭐 60평이면 돼. 그럼 마당 40평까지 100평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건 아니겠죠. 검소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전술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다음에 현재 감독직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급 코칭 스태프를 구성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름값이 있으니까 아, 또 사람이 따라오는 코치들이 거군요. 짱짱해요. 네. 짱짱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헤어초쿠 선수 시절이 이름 많이 들어본 선수 같은데. 오스트리아의 독일- 레전드입니다. 아. 오스트리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구나. 네. 그래서 아니, 기억.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좀 아니요. 활약이 크진 않았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죠. 분데스리가 브레멘의 전설입니다. 혹시 이동국 있을 때 있진 않았죠? 아니죠. 나이가 더 많죠. 네. 나이가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될 건데요. 68년생이시네요. 68년생. 네. 그 오스트리아 A매치 103경기를 뛴 오스트리아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2위를 기록한 그 전설적인 선수고요. 뭐 90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98년 프랑스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선수로 클린스만 감독 프랑스 월드컵에 오스트리아가 나왔었나 보구나. 저도 이거 조사한 건데 기억은 안 납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네.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감독 시절에 이제 수석 코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그 전술적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치고요. 이분도 투잡. 이분 아까 근데 K 코치 오스트리아에서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국 얼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설 막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현재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 수석 코치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거친 수석 코치가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 경험까지 있는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코치다. 그 클린스만 감독이 나 한국 갈 거야 같이 하자 했을 때 어떤 질문도 안지 않고 오케이 바로 했다. 아, 형님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 둘이 일 하나 해보자. 애틋한 사이신가 보다. 그렇죠. 뭐 미국 대표팀 코치로 있을 때도 북중미 골드컵 우승 같이 이끌었고 뭐 월드컵 16강 진출도 이끌고 했었으니까요. 어떤 전술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유명한 공격수 출신 이제 선수 그
그 전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을 봐야 될 게 케프케 골키퍼 코치. 네. 이분이 이분 가장 말이 화제다.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엄청 놀라워하시던데. 사실 이제 뭐 그 클린스만 사단이 발표됐을 때이 팬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죠. 네. 워낙 뭐 걸출한 스타들을 너무 배출했으니까. 유명하셔가지고. 클린스만과 96 유로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입니다. 독일에. 와. 독일의 골키퍼 국가대표 골키퍼인데요. 넘버 원으로 활동한 거는 크진 않아요.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골키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넘버 2로 계속 오래 있었다가 이제 96 우승할 때는 또 주전으로 뛰었던 거고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노이어 골키퍼, 테어 슈테켄, 뭐 레만 유명한 골키퍼들을 다 키워내서 독일이 지금 노이어 골키퍼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 약간 그거에 대한 좀 패스 능력 이런 거에 기초를 다 닦은 코치라는 평가예요. 좀 앞서 나간 분이네요. 네. 나도 알아 한국 노이어.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하면 고위 코치하는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르헨티나에 이 골키퍼가 아마 그때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이탈리아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골키퍼인데 그러니까 이진으로 참가를 했는데 주전 골키퍼가 아르헨티나거든요.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못 뛰게 되니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8강, 4강을 전부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고위 코치아가 다 막아서. 그리고 결승에서 독일하고 붙었는데 그때는 아마 페널티킥 한 골 먹고 지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 90년 월드컵 때 뛰었다고 하니까 그때 고위 코치하고 뛰었을 때 결승전에 뛰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케프케 골키퍼 코치. 케프케? 90년 케프케 골키퍼 코치. 이 코치님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팬들이. 아니 뭐 경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짱짱하니까. 그다음에 로니타드 피지컬 코치가 정말 이력이 화려합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이에요. 특이하게도 테니스 선수 출신 하다가 이제 피지컬 코치로 좀 전향한 케이스인데 바이에른 미넨, 볼프스부르크, 샬케, 플럼, 프랑크푸르트, 헤르타 베르린 빅클럽들을 거친 피지컬 코치입니다. 피지컬 코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에는 그렇죠. 피지컬 코치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2002년 때도 피지컬 코치가 레이몬 그 코치. 체력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런데 독일의 대표적인 명장 중에 하나인 펠릭스 마가트 감독이 있는데 그 마가트 사단이었어요. 같이 감독과 이렇게 움직인 마가트 감독이 예전에 구자철 선수 스승이기도 했고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그 사단에 있다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계속 이제 다시 헤르타 베를린부터 같이 옮겨 다니고 있는데 블랙 하나는 짱짱하시다 진짜. 제가 훈련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확실히 벤투 사단 때 피지컬 코치는 포르투갈식 피지컬이에요. 근데 뭐지? 남유럽식. 선수 얘기예요. 선수도 인터뷰 얘기인데 다르다. 그래요? 독일식은 약간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5분밖에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보지 못한 동작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어제 그 워밍업 동작에 요가 같은 동작이 많더라고요. 일단 매트 깔고 시작하더라. 매트가 네. 원래 뭐 많이 깔긴 하지만. 예. 클린스만 감독이 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했는데 코칭 스태프들이 연륜이 상당히 이제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맞아요. 그게 큰 강점이다.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기 때문에 이 코치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벤투 사단 평균 나이가 42세 정도 됐고 이번 클린스만 평균 사단의 평균 나이가 59세예요. 많이 높아졌네. 62년생 라인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연륜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조차 이 많은 정보와 경험을 선수들에게 쉐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훈련을 오전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벤투 감독 시절에도 오전에 가끔 하긴 했었는데 기본 훈련은 오후 4시, 5시 정도 했었어요. 5시 정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오전에 훈련을 한 번만 하는 거다. 축구 클럽에서. 네, 클럽에서도 그렇고 취재 기자들 그렇고. 좋겠네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파줘야 되니까 아침 몇 시에 해요 그러면? 9시? 10시 합니다. 10시. 10시. 네. 10시면 뭐. 기사 마감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10시면 막 모닝와이드 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3시인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내일 10시면 뭐 낮이다 날. 정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더니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 전체 훈련을 오전에 하고 그 점심이나 그때 코칭 스태프 회의를 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전술로 공부하듯이. 공격수들만 모아서 슈팅 훈련 하든가 그런 식으로 오후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활용하고 훈련이 없으면 뭐 선수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오후에 뭐예요? 훈련을 너무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뭐예요? 아니 기존에 오후 훈련하던 걸 오전으로 시간만 바꾼 거죠. 그럼 네. 오후에 자나? 개인 오후에 여가? 선수 개인 훈련합니다. 아, 웨이트를 할 개인 수 있고. 훈련. 아. 네, 그 남은 시간은 선수들이 나가서 슈팅 훈련 할 수 있는 거고 아. 오후는 다 개인으로 맡기는 거고. 외출하는 줄 알았네. 약간 자율성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크리스만 감독이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지금 잠깐 짧게 느낀 거로는 약간 부드러움으로 웃으면서 선수들에게 다가가고 약간 좀 관리형 감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자유 먼저 주는 느낌이 네네네.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에 온 감독과는 여러모로 다르네요. 네. 기대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감독 오면은 이제 일단 군기가 바짝 들잖아요. 네. 선수들이. 맞아요. 외국 감독은 일단 전혀 정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뭔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부터 굉장히 푸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자기만의 색깔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갖고 뭔가 뭐 명단에서 뭐 크게 보여주긴 힘들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뭐 벤투 감독의 업적 위대하게 뭐 잘 이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걸 이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스타 출신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좀 험블한 겸손한 것도 좀 있지 않나. 근데 지금까지 한국 감독 중에서는 히딩크 감독도 물론 말을 굉장히 잘했지만 센 캐잖아요. 흔히 말하는 굉장히 캐릭터가 센 캐릭터인데 크린스만 감독은 일단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부드럽고 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사실 벤투 감독 인터뷰는 답답했잖아요. 저희가 사실 답답했죠. 인터뷰는 인터뷰 내용도 좀 그렇고 좀 대하는 그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말 속도도 태도도 그렇고.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미디어 프렌들리하니까 크리스마 감독이 뭐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훈련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복에는 번호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 훈련복에 여기 번호를 앞에 가슴 쪽에 달고 오. 나왔어요. 감독이 감독과 코칭 인식할 스태프가 수 아직 있게? 얼굴과 이름 매칭이 안 되니까 매칭이 안 번호로 되니까 하고 번호로 월드컵 번호 그대로 달고 아. 나와가지고 그럼 오영규 선수는 번호가 없나요? 오영규 선수는 없었는데 지금 빠진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뒷번호 선수들은 바뀌었죠.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26번 달았고 기존에 26번 달았던 송민규 선수가 24번으로 가고 앞에 선수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오영규 선수들은 탈부착 가능한 그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귀엽다. 코칭 스태프가 그러네요. 친해지는 단계네요. 경기를 보고 오시죠 이제. 자 이제 클린스만 호에 합류한 해외파들 소식을 좀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50호 도움을 기록했고 네. 이강인 선수의 감독 아기레 감독 참 아기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기레. 와그레. 네.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기가 막힌 헤더. 네. 오, 한국 선수들이 특히 해외 진출해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잘 못 봤던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 몸싸움을. 스코틀랜드가 좀 거칠잖아요 축구가. 거기서 이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 보면 이제 만화 같은 스토리 아닌가요? 에이. 그 월드컵에 번호 등번호 없이. 없고. 등번호 예를 없이 그야말로 저처럼 깍두기 외롭게. 허수아비처럼 참여를 해서 그래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16강 가는 순간에 그 아기레 같은 아기 같은 시간 요정. 아기처럼 좋아하는 아, 그래서 좀 짠한 마음을 좀 불러일으켰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술술 풀리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유럽파 중에서는 흔치 않게 약간 피지컬형 스트라이커죠. 그쵸. 네, 피지컬형이고 이번 골 장면에서도 수비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또 민첩한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뒤로 약간 빠졌다가 들어가서 다이빙 헤더를 했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팀 전술이더라고요. 세트피스 전술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코너킥 상황에서 올리기 직전에 오영규 선수가 팀 동료 3명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 다 1대1 매치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나머지 두 선수가 코너킥을 하는 순간 멀리 빠져줍니다. 빠져주니까 수비수 2명이 그 따라 나가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피지컬이 되니까 1대1로 수비를 할 수 있고 그 선수들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만들어줘요 앞에. 아 거기로? 그걸로 오영규 선수가 순간적으로 뒤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혼란 준 다음에 다이빙 해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약속된 플레이 같더라고요. 일단. 이걸 또 생각해보면 감독이 오영규를 위한 판을 짠 거네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역할을 준 신뢰를 거네. 하는 거고 역할을 네. 줬고. 피지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잖아요. 네, 감독도 감독이. 계속 피지컬적으로는 정말 탑 클래스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용한 세트피스였네요. 지금 그리고 셀틱에서 그 이용하면서 이제 3골을 뽑았죠.
리그에서 2번째 골, 그다음에 컵대회까지 해서 3골 뽑았는데 오, 첫 시즌에 지금 가자마자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잘하는 연착륙이고 거죠. 네. 뭐 교체로만 거의 출전해서 이렇게 골을 또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만든 거죠. 슈퍼 서브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만든 결정적인 골이었잖아요. 네. 아, 경기 MVP에 뽑혔고 네.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승을 가자마자 이렇게 생겼으니 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참, 네, 결승에서 그 도중에 시즌 도중에 가서 그냥 극적.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 오영규 선수가 작년 시즌만 해도 초반만 해도 거의 뭐 이름도 없던 선수. 네. 그렇죠. 뭐 중반부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후반기 들어서면서 월드컵 직전에 갑자기 막 몰아치더니 어쨌든 손흥민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표팀까지 그렇죠. 월드컵까지 갔고 거기서 또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요. 초고속 승부가 네. 그렇죠. 지금 스탯을 보면요. 교체로 출전해서 지금 골을 넣고 있는데 10경기에 233분 뛰었거든요. 교체 출전해서 90분당 1.16골을 넣고 있어요. 지금. 77분마다 한 골씩 넣는 슈퍼 서브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당돌한 면이 좀 있잖아요. MG예요, MG. 겁이 없고 네. 멘탈 있어요. 멘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그 세레모니 하는 것도 네. 아 그쵸. 옷 벗고 덩실덩실 주 유니폼 그거 벗으면 안 된다고. 알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건 진짜. 벗는 거야? 근데 오영규 선수가 클린스만으로 합류해서 한 인터뷰 아까 잠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의아했던 부분은 네. 그 머리 염색한 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국에서 염색하기는 염색하는 거는 눈치 보이지만 해외에선 염색이든 빡빡이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 염색하는 거를 이렇게 눈치를 보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유스부터 거쳐온 어린 선수였는데 수원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수원에서 축구계에서. 네, 그래서 저도 수원 삼성 분위기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요즘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뭐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또 튀는 색깔을 하면은 약간 근데 좀 근데 뭐 그래도 팀 성적도 한다는데 니는 염색이나 할 시간도 있냐? 뭐 그런 이런 말 할 수도 칭찬을 있죠. 들을 수 그게 있는. 이제 옛날 꼰대식 네. 마인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가 꼰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하고 막 당돌하고 겁없는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살짝 의아했어요. 브릿지 넣은 건가요? 잘 네, 브릿지 어울리는데. 넣었더라고요. 염색도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 정도 염색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수원의 분위기는 그러진 않고요. 그러지 않은데 워낙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이 플레이오프까지 갈 정도로 안 좋으니까 괜히 튀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알자는 게 있을 자기 것 같아요. 절제를 했고 그러면 네. 인터뷰를 한국에서는 눈치 보이지만이 아니라 못하는 팀에서는 눈치 보이지만 아니, 그것도 이해하는 그렇잖아요. 나 1위 팀이니까 뭘 해도 된다. 수원 팬들 웁니다. 그건 또 좀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수원 삼성 분위기가 이래서 지금 팀이 안 좋나라는 약간 팀 분위기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 오윤규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약간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이게 네. 조금 더 가면은 뭐 왜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나대냐 뭐 이런 말을 더 들을 귀여워.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귀엽고. 월드컵 갔다 와서 진짜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진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네. 말하는데.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파주에서 이제 어제 진행을 했는데 등번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귀여워. 귀여워. 26번 화이팅. 26번이 고정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훈련용인데 그 실제 번호가 될지는 좀 봐야 되고. 예.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50호 도움. 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도움보다 콘테 감독의 이 기자회견 그렇죠. 작심 발언이죠. 셌죠. 이거 나 관둘 거야라는 얘기 아닌가 이 정도면? 맞습니다. 나 잘라줘 이런 수준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린 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다니 감독이. 그러니까요.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선수들한테 하는 것과 다르잖아 이거는. 이게 팀이야. 이게 팀입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야 내가 토트넘의 문제를 말하겠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11명이 각자 자신을 위해 뛰었지 팀이 아니었다.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었다. 서로 돕지 않고 열정도 쏟지 않는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변명에만 익숙하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수들에게도 책임 있고 감독에게 책임이 어떤 얘기냐 했더니 거기서 불같이 또 화를 냅니다. 이렇게 언론이 선수들 변명만 해주니까 지금 팀이 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하고도 좀 각을 세웠고요. 콘테 감독이 예전에는 되게 다혈질이고 독설가였는데 토트넘 와서 조금 얌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본 모습을 다시 드러낸 거예요. 근데 저는 영국 언론도 이렇게 예측하는 데가 있는데 의도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구단과 각을 세워서 경질되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작업 같아요. 그게 뭐 나의 뭐 앞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콘테 감독은 지금 영국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확정된 순간 이번 시즌 끝나고 이 팀을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최하위 팀과 이렇게 3대1로 앞서다 3대3으로 비기면서 내가 그동안 안에 쌓인 게 많았는데 얘기하지 않고 참았지만 이제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결별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이런 감독을 다른 팀에서 데려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한테 악담이나 하고 팀을 망쳐놓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다가 한마디로 깽판 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이 의외로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차라리 이런데 클린스만 감독처럼 그냥 트위터에다가 안녕 그리고 이번 시즌 앞두고 선수 운영이 본인 입맛에 맞는 많이 사람들 했죠. 많이 많이 데리고 했지. 왔잖아요. 돈 많이 썼잖아요. 꼰대네 이름도 꼰대니까 그래서- 꼰대 꼰대. 네. 그래서 이 발언 후 48시간 안에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영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48시간이 지금 녹음 기준으로 이쯤 돼요. 오늘 이제 영국이 발표날 밝아오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우리 뭐 더 끌 이유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방송이 업로드 될 시점에는 발표가 나 났을 있을 수도 수도 있는데 있겠구나. 그렇죠. 지금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전례가 A매치 기간 동안에 감독을 교체한 경우가 있죠. 포체티노 감독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A매치 11월 A매치 기간 중에 전격 경질을 해버려가지고 선수단을 하고 인사도 못하고 포체티노 감독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안녕이라고 맞다. 아, 저기다 네, 기억이 기억나죠? 나요. 그때는 구단이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챔스 결승까지 챔스 결승까지 맞아, 끈 맞아. 감독을 이렇게 내치느냐 했었는데 맞아. 네. 기억나요. 그래서 선수들도 굉장히 나중에 충격받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콘테 감독은 이미 A매치 기간에 이탈리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네. 아니 그렇게 짐까지 다 싸서 수화물 다 챙겨놓고 콘테 감독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후임으로 유력한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 복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다시 화이트보드. 아침에 굿모닝 A매치 끝나고 선수 오면 굿모닝 굿모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아니지 않나요? 뭐 포체티노, 투헬, 지단 뭐 얘기도 나오고. 투엘이 오면 참 지단까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겠죠. 투헬 감독의. 내 눈을 바라봐. 눈을 바라봐. 네. 이게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거론되고 그러니까요. 오는 사람이 오고. 옛날에 그러는구나. 90년대 프로야구에서 감독 그 해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프로야구 감독 해임되면 차기 물망에 오르는 감독은 항상 김재박 감독이었거든요. 모든 팀에 차기 감독 그나물의 그 밥. 심지어 토트넘 지금 차기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레드넥 감독. 지금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 감독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감독 교체될 때 타이밍 되면 히딩크 얘기 항상 나왔잖아요. 맞아. 다시 쓰세요, 말하면서. 궁금하네. 우리 손흥민 선수 도움 얘기를 짧게 네.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50개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했던 것 중에 최고 장면이었다고 봐요. 저는 예지를 가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력이 좋고 뭐 드리블 좋고 속도 좋고 한데 패스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에릭센급 뭐 이강인의 왼발도 떠올리게 했어요. 그렇죠. 네. 약간 패스 전문 마스터, 플레이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패스였다. 그 정도 데브라이너 정도로. 같은. 그렇죠. 네. 창의력 있는 빠른 땅볼. 패스였다. 수비 사이로 그거는 딱 이 선수가 동료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네. 맞춰서 대지를 정확하게. 가는 패스였거든요. 저는 이 진짜 도움은 긴 패스.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최고의 도움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이제 50도움 기록했는데 이게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50도움은 아시아 최초고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세 번째더라고요. 와. 심지어 손흥민 선수보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많이 뛴 해리케인 선수도 아직 50도움은 안 됩니다. 해리케인이 골 넣는데 집중하는. 근데 골 도움도 많이 하죠. 많이 하긴 하죠. 근데도 50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메시가 아닌 이상 골과 도움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메시는 신이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킥이 좋아졌다는 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담 키커가 지난 시즌부터 맡았나요? 네,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 프리킥,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앞으로 도움 되게 많이 기록하겠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케인 빼놓고는 받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갈수록 손흥민 선수의 이제 우리 대표팀에 와서도 이제 패스 같은 걸 많이 전담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약간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롱런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스프린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스피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30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경기를 넓게 보고
그래서 좀 더 좀 다양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좀 축구 도사의 길로 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빨리 달리고 골만 많이 넣는 선수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해 플레이메이커. 그래서 좀 더 약간 멀티플레이어가 돼가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아기레 감독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기레 빼면 안 되지. 아니 느닷없이 왜 한국 팬 탓을 하나요? 그니까요. 좀 되게 독특한 발언 아니었어요? 저도 TV 보지 말래.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저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죠. 이해는 돼요. 낮 경기만 하면 짜증이 나지. 감독은 당연히 짜증이 나는데 그러면 뭐 프리메라 리가 사무국을 조지든가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 그러면 이 사무국하고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 팀이 한국 팬들을 고려해서 잡은 거잖아요. 흥행을 위해서. 그렇죠. 잡은 거면 팀한테 뭐라고 하든지 사무국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한국 팬이 사무국에 TV 보지 마.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상황을 아기레 감독의 멘트를 설명해 주면은 욕했 때문에 네, 아마. 욕도 하면서 이강인 때문에 우리는 더운 오후 2시 경기를 9차례나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이 TV를 끄고 더 이상 이강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멘트인데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프리메라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한국만은 아니에요. 저기 일본 선수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들이 진짜. 있는 팀들 경기를 아시아에서 많이 더 시청할 수 있도록 편한 시간대.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낮 시간. 아시아 시간으로 밤에 볼 수 밤에. 있게 네. 현지 시각 낮 경기를 많이 배정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했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예전에. 아시아 마케팅 차원에서 경기력을 그렇게 했었는데 차이가 뭐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거기는 낮 경기나 저녁 경기나 기온 뭐 나중에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국은. 많이 덥죠 스페인은 좀. 근데 스페인은 많이 덥. 스페인은 낮에 많이 덥죠. 근데 이 말이 이 타이밍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경기 낮 기온이 20도였어요. 시원한. 별로 안 더웠네. 한국 여름 맛 좀 봐야 되겠네. 예, 지금 그렇죠. 참아왔다는 얘기지 자기도. 그렇죠. 네. 경기력 패배에 대한 원인을 괜한 곳에 돌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괜히 구단 얘기했다가 잘릴 것 같고 콘텐츠처럼 용기는 없고 한국 네티즌 맛 좀 봐야 되겠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아무리 욕해라 나를. 욕까지 쓴 거 좀 진짜. 이럴 거면 이강인 선수를 놓아주던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팬들의 불만이죠. 사실 팬들도 마요르카 경기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죠. 네, 뭐 이강인 선수의 패스 막 이렇게 막 멋있고 드리블 했는데 딱 연결해 주면은 뭐 사라져 있는. 음악이 나와야 되겠네. 예, 뭐 마요르카 경기는요. 동동동동동. 이강인 선수 하이라이트 편집한 것만 보면 끝입니다. 더 다른 장면이 크게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거기다 무리키 선수 골 장면만 딱 보면 끝입니다. 내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한국 팬들로서는 들고 있죠. 그러게요. 아무튼 좀 황당한 네. 발언이었고.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버스 막고 시위 예고. 시작부터 삐걱대는 전북 수원. 버스 막 이런 상황이 있었군요. 버스는 이제 수원 쪽에 수원입니다. 있었고 수원은 자주 막죠. 거기 이쪽. 네. 시위 예고는 전북이죠. 전북이겠죠. 네, 전북이 되는데. 좀 문제더라고요. 두 팀 보니까 상당히. 근데 뭐 경기 결과가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수원도 수원이지만 전북도 전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경기는 네. 대구한테 물론 대구가 진짜 수비를 빡세게 했죠. 하고 빡세게 했는데 대팍 열기도 있었고. 거기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거는 좀 전북답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도 음. 이번 클리스마노에 합류한 선수가 정확히 세보지 5명 아닌가요? 그 정도죠. 네. 예. 근데 이제 굳이 변명을 한번 얘기해 주자면은 세대 교체 과정에 있어요. 전북은 지난 시즌부터 어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고 노장들을 올 시즌에 많이 그 얘기하니까 내보내고 웃긴데 대구는 그 이근호 선수하고 이용래 선수가 선발 출전해가지고 네. 이용래 선수는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중간도 아니야 전반 한 15분쯤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양쪽 허벅지에 붕대를 다 감고 나와서 플레인 코치. 네, 너무 짠하더라고요. 또 약간 배도 나왔어요 이용래 선수. 근데 전북 선수의 공을 막 뺏고 그러더라고요 이용래 선수가. 네. 오, 모자는 세대 죽지 교체를 않는다. 언제까지 할 건데 전북은.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는 후반에 다리 준할 때까지 뛰고 세대 교체를 라는 말을 지금 대구 앞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대 교체 중인가요? 지난번에 맞습니다. 네. 송민규 세대가 아니라 한 선수나 10대 조규성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문- 너무 지난 오래 시즌은 올 시즌에 거쳐서
영입한 선수들 보면요, 백승호, 김진규, 맹성웅, 뭐 송민규를 영입했고 올 시즌에 뭐 이동준, 정태우, 김건웅, 이수빈, 뭐 오재혁 이런 선수들을 확실히 젊다. 영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보낸 게 중요한데 김보경 선수 나갔죠. 그다음에 이승기 선수 나가고 이용주 선수, 이용 이용주 선수 나가고 베테랑 30대 중반 가는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이 선수들로 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국가대표를 이렇게 많이 보유한 팀에서 이 선수들이 그럼요. 팀을 적응 아직 뭐 지난주 조직력이 경기력은- 안 만들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이거는 감독의 능력이 네, 많이 변명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없어요. 발생하죠. 지난 경기는 진짜 네. 완패거든요. 거기다가 조규성 선수가 지금 계속 부진이 좀 이어지고 좀 있고요. 심각하더라 저기. 제가 보는 한 가지 핵심 부진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골키퍼입니다. 손범근 선수가 몇 년 동안 전북의 그것도 뒷문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줬었는데 일본으로 사실 진출하면서 대구전에서 첫 번째 골도 사실 골키퍼가 실책성 플레이죠. 맞습니다. 거기 잡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 홍정호 선수였나요? 홍정호 선수 약간 좀 겹치면서 공 잡다가 놓쳤는데, 놓친 걸 김지혁 선수가 바로 차 넣었죠. 그래도 그걸 잡았어야죠. 네. 나왔으면. 그 정민기 선수뿐만 아니라 울산과 개막전 한번 보세요. 맞아, 울산과 그거는 개막전에서 결정적이죠. 전북 김정은 김정은. 골키퍼가 거기 마지막에 치명적인 실수로 네. 결승골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북이 지난 시즌에 초반에 경기력이 안 좋았어도 송범근 선수가 좀 버텨주면서 이제 나중에 반등을 했던 케이스인데 전북은 그 골키퍼 교체로 인해서 시즌 초반 뒷문 불안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네. 제 생각에 골키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골키퍼한테 거기 가면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북 경기를 보면. 그리고 전북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슬로우 스타터를 하긴 했어요. 지금 4경기 결과가 지난 시즌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 그래요? 1승 1무 2패 그래, 아마 지난 맞을 시즌에도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못했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도 항상 기어이 역전 올라가더라고요. 네, 기어이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올 시즌에도 그 루트를 밟을 거라고 보긴 해요. 선수들이 하는데- 워낙 좋으니까 일단. 한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저는 이제 골키퍼를 보는 거죠. 골키퍼. 아. 맞아요. 지금 김정 둘 다 어리잖아요. 어린 선수. 네네, 어린 선수들이죠. 그 처음에 김정훈 골키퍼가 음. 초반 2경기 뛰고 또 바꾼 거잖아요. 예, 바꾸고 있고 한데 이 두 선수 다 지금 워낙 유망한 선수들이에요. 능력 경험이 없으니까 예. 이런 큰 팀의 골문을 지키기는 쉽지 않죠. 그 좀 여기서 파생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면은 K리그 지금 4라운드까지 치러졌는데 좀 4라운드까지 초반 키워드가 골키퍼 리스크예요. 아, 골키퍼들은 실수로 인한 골들이 엄청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왔구나. 지금. 서울의 최철원 골키퍼. 아 절레절레. 지난번에 울산 그렇지. 경기가 백패스 제일 잡는 그렇죠, 아, 저 그거 직관했거든요. 그랬어? 지금 팬들이 그거 보자마자 다 욕하면서 집에 다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최철원 골키퍼가 이번에 4라운드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실수를 했었죠. 저 그거 보고 TV 껐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4라운드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겼는데 제가 울었어요. 극장골 팔로세비치. 섭세비치의 극장골로 이겼는데 그 실수로 골을 허용했었고요. 뭐 인천 김동원 골키퍼, 대전 이창훈 골키퍼, 그다음에 대구의 오승훈 골키퍼. 오승훈 골키퍼 개막전에서 포항전에서 네. 골을 또 우승 허용했고. 골키퍼 원래 잘한 잘했죠. 골키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골키퍼가 초반에 약간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든든하구나. 골키퍼도 아, 든든하고 선수들도 든든하고 그래가지고. 전북과 울산의 격차가 점점 뭐 초반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울산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니, 한 경기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4연승. 아, 자신감이 점점 더 붙어 있는 경기력을 울산은 보여줬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는 약간 불안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기대치에 못 미친 거는 있었는데 4라운드 경기에서 완벽하게 최고의 경기를 보였다라고. 리미트 지금. 해제. 네. 특히 울산은 루빅손. 좋은 선수더라고요. 좀 많이 약간 이 좀 야리야리하다고 해야 되나? 네. 호리호리해. 너무 축구 선수 치고는 특히 외국인 선수 치고는 피지컬이. 너무 얇어. 얇고 좀 그쵸. 공부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마틴 아담보다가 마틴하다보다가 마틴 아담의 딱 절반이죠. 네. 두터운 선수보다. 딱 한 방 부딪히면 날아갈 것처럼 루빅스. 좀 연약해 보이는데 정말 루비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슈퍼손. 진짜 루빅손. 저는 아직도 조금 희한한 게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뭐 김문환 선수 뭐 약간 많이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황인범. 선수들이 네. 황인범 몸이 뭐 크지 맞아요. 않고 얇잖아요. 루비 선수도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새로운 별명이 생긴 게 산소 탱크예요. 활동량이 활동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긴 하더라.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가벼우니까 많이 울산 뛸 수 경기 있다. 보고 있으면요. 공격 장면에서 측면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거나 페널티 박스 항상 안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항상 있어. 근데 수비 장면인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 이 선수가. 활동량이 되게 정말 힘들어. 진짜 박지성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비슷해요. 이 경기에서 보면은 그때 역습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인가? 주민규 선수 어시스트 할 때 맞아요. 네. 그때 한 50m, 60m 달고 들어가서 공을 뺏겼잖아요. 뺏겼는데도 뺏겼는데 그걸 다시 달라붙어서 빼앗아서
와 주민규 어시스트한 빼앗아서 주는 것도 되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tus쳐주고, 줬죠. 예. 차기 좋게 줬잖아요. 아주. 터닝슛도 정말 예술이었고요. 아 루빅손의 재발견,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발견이죠. 루빅손 선수가 계속 교체로 출전하다가 시즌 첫 선발 출전이었는데 확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보여줬고 확실하더라고요. 울산은요 지금 서령호도 좋고 네, 주민규 선수 영입한 데다가 루빅손에다가 보야니치라는 선수는 아예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중원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든든하대. 그렇죠. 지금 거기다 영입한 김민혁 선수도 이날 처음 나와서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 지금 울산 홍명보 감독 멘트가 이거예요. 나는 선발보다 서브에 누구 넣어야 될지가 더 고민이다.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선수들이. 아유. 서브까지도 누구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좋겠다. 근데 막 부럽네요. 이것도 엄청 막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다기보다는 그 알짜배기랑 좀 그 또 선수를 잘 키워낸 느낌이 또 강해요. 이날 서브 명단 볼까요? 이청용, 박호, 엄원상, 아담. 엄원상이 서브였구나 네. 맞아. 받고 와 서브가 저 정도면 네. 상대팀 기 스파이크 꺾는 거지. 서브네요. 예. 지금 울산은 지난 시즌에 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박호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선수까지 살아나게 될 경우 참 팀이 거기다 아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후반 한 교체 방에- 투입해서 쪼커로도 역할 보여주면은 좀 좀 빨리 하여튼 같은 날 연이어서 한 경기였는데 예, 너무 다른. 두 경기를 연이어서 봤는데 비교 체험. 와 너무 달랐습니다. 하여간. 그 오만상 선수 빨리 골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뽕 멋지다, PD의 멋지다. 오타가 하나 나오죠. 네. 예. 제주대 얼마나 들떴으면 그 좋아하는 서울을 성루라고 썼어요. 제주대 성루의 경기. 제주대 성루. 팔로셰비치가 아주 그냥 드라마 아. 같은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TV 끈 게 천추의 한입니다 진짜. 골 먹히는 거 보고 진짜 이걸 또 이렇게 아니 이길 그래도 수가 있나. 좋아하는 팀이면 끝까지 응원을 해야지.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하는 팀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게 되는 마음이 그런 넓지 길을 찾는 않구나. 건가? 그 황의조 선수 옵사이드 VAR 할 때 기도했다 안 했다. 무조건 하죠. 예. 아 진짜 하나하나 그러니까 골 장면 하나하나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힘든 게 또 있더라고요. 서울이 초반에 잘하니까 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아, 특히 울산 경기에서 뭐 먼저 선제골 넣었을 때, 선제골 넣었을 때, 설마 이번 시즌 진짜 우승할 수 있나 이런 김치국물 마시면서. 많이 마시네. 아, 그래도 아직 뭐 2위에 랭크돼 있으니까 서울 뭐가 좋아졌어요? 서울 좋아진 것 딱히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똘똘 뭉쳤다고 표현하나 그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최전방이 조금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황의조 그치. 선수도 그렇고 일류체코 선수도 그렇고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오스마르 선수나 김주동 선수, 뭐 수비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선 자원에서 뭐 골을 터뜨려 주니까 힘든 순간마다 그런 클러치력이 좀 잘 발휘되는. 그리고 여기도 잘 뭉친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가 조용하네요. 황의조 선수가 감독 말로는 전반기에 10골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부산 시작하기 전에. 4경기. 곧 되겠어. 곧 갈 건데. 네. 아, 그래서 진짜 황의조 선수가 골만 못 터뜨리고 있지 열심히 뛰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체되는 걸 스틸도 많이 네. 하고 터질 듯 안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류체코 선수랑 뭐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거의 뭐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울 정도로 막 2선 3선까지 많이 내려오는 보여요. 네. 많이 일단 카메라에 많이 잡히면 많이 뛴다는 거잖아요. 일단 스트라이커는 사실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도 안 잡혀요. 거의 안 잡혀요. 한 몇 카트 안 잡히는데 그만큼 기회를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황의조 선수는 경기를 보면 많이 잡혀요. 꽤. 네, 많이 모든 활동을 활동을 한다는 헌신하고 얘기인데.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올 시즌에 서울 왼쪽 이태석 선수가 발전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이을용 이을용 이런 감독 감독의 아들. 네. 2세들이 아주 그냥 그쪽 기세가 그쪽 윙 쪽에서 아니 그 수비 쪽에서 오버래핑 해주는 그쵸, 한명 그쪽에서, 제쳐갖고. 예, 그쪽에서 공격 주고 올라가고 또 포항에서 영입한 인상혁 선수가 앞에서 활약해주고 되게 지난 시즌보다 공격이 조금 다채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골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경기마다 네. 골을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주의 부진이 조금 의외이긴 하죠. 지난 시즌에 잘했던 그러게요. 제주가 네. 뭐 주민기 선수가 나갔다, 제루 선수가 나갔다라고 하지만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은 불운이 겹치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주장 최영준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요. 최영준 선수가 중앙에서 완전 핵심 역할을 아예 해주는 아웃까지 선수인데 거의 시즌 아웃 됐죠. 그다음에 지금 진성욱, 연재민, 이창민, 인채민까지 부상 이탈했고 지난번 서울전에서 정훈 선수가 또 허벅지 다치고 지금 시즌 초반에 부상자들이 엄청 나오면서 이제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부상. 자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경기 광주와 인천 경기가 아니었을까. 네. 골도 5골이나 났어요. 첫 해트. 그리고 골이 다 예술입니다. 골이 전부 원더골이에요. 아니 광주가 이렇게 잘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가 2부 리그에서 저기 우승할 때 이런 워낙 공격적으로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한다는 평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남미 축구 보는 줄 알았어요. 거의. 일부에서 통할까가 물음표였는데 네, 그거를 느낌표로 바꿨죠. 이렇게 써야 이때 돼. 써야지. 느낌표 점점점 이거 아닌데. 아. 그 진짜 오늘 좋네 하성룡 멘트. 이게 이 선수 아사니 선수가 이날 경기 전에 대표팀에 첫 승선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기 전 이게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했다가 알바니아. 야, 알바니아 이런 선수가 있었다니. 알바니아 A 대표팀에 첫 선발된 거예요. 야. 그 약간 그 뽕이 차올랐겠죠. 그게 이렇게 참은 거네요. 첫 대표팀. 그래서 뭐 전방 9분에 나온 그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 너무 멋있던데, 그거는요? 예술이죠, 그거. 프리킥 그거 아니었나요? 근데- 중거리포였나? 첫 골은 왼발 중거리포. 아, 그리고 첫 세 골 번째 페널티, 마지막 첫 골 골이 말고 프리킥. 마지막 골이 마지막 왼발 프리킥. 프리킥. 네. 걔도 예술이었죠. 네. 그게 더 휘어들어가는. 드라마였고 첫 골도 예술이었죠. 네. 네. 첫 골은 약속된 플레이 같던데 약간 보니까 해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사니 선수의 첫 골. 아사니. 네. 그거는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 네, 코너킥 그렇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황에서 아사니가 뒤로 물러나 빠지고, 있다가 그렇죠. 네. 거기다가 빈 공간을 열어주고 수비 아까 오영규 비슷하게 네네, 맞습니다. 몰고 네. 그거 반대죠. 네네. 들어가지고. 수비수 몰고 들어간 공간에서 네. 야 정말 슛발이 예술이던데요. 예, 슛발이 예술이고 그다음에 광주 경기를 저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느낀 거는 엄지성 골도 예술이었고 엄지성 골은 사각. 그렇죠. 엄지성 골도 얘기를 좀 지금 하는 건데 이게 광주 경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공을 빼앗아요. 뭐 그 앞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골키퍼를 압박해주면서 패스 미스를 엄지성이 가로채는데 그거를 거기서 바로 왼쪽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비가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돌려요. 한 바퀴. 페널티 박스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돌리고 패스해서 오른쪽까지 간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걸 다시 엄지성한테 찔러줘서 넣거든요. 광주가 이 플레이가 광주가 올 시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걸 정리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전방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짧게 쓸어가. 그래서 아까 맨시티 같아요. 약간 남미 축구를 보는 느낌도 어. 들기도 하고 약간 광주가 이런 축구가 지금 일부 리그에서 통한다는 게 저도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이구나. 약간 눈 호강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인천도 이렇게 막 질 팀이 아니거든요. 아, 선수 영입도 많이 했었고 광주는 좀 그 팬들만 좀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좀, 하면 네. 팬들 꽤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전용 구장이니까 보기 뷰도 괜찮을 텐데. 자 그리고 대전의 돌풍도 대단하죠. 이 무팽지. 승격 팀들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날 이게 K리그에서 8년 만에 열린 음. 레트로 더비. 우린 레트로 더비라고 해야죠. 8년 만에 그 빅보드 원정이었죠. 대전이. 대표 축구 도시들. 네. 축구 수도와 축구 특별시의 대결이었죠. 예전에 2000년대만 해도 진짜 수원하고 대전 팬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장외에서 뭐 싸움 엄청 하기도 하고요. 싸움하고 막 응원전 이랬어요. 펼치기도 하고 심지어 장외 싸움에는 쇠파이프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머. 그야말로 살벌했어요. 그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수원이 엄청나게 레알 수원이라고 불리던 부자 시절. 부자 시절 뭐 잘하던 시절에 부자 시절. 2003년부터 8년 동안 유독 대전 원정만 가면 약했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2015년 마지막 대결 이후로 강등됐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FA컵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K리그에서 지금 8년 만에 열린 건데 완전 입장이 바뀌었죠. 옛날하고는 8년 사이에. 레알 대전이 되고. 대전이 하나의 등을 얻고. 아니 1대1로 팽팽하게 수원 삼성도 잘했어요. 그죠. 예, 대등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집중력에서 네. 역시 좀 대전이 그렇죠. 수비수 둘이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것도 변준수 선수는 22세 이하 카드였잖아요. 네. 예. 그 헤더골 넣었던. 예, 교체된 지 10분 만에. 네. 안톤 선수가 올려주고 헤더골 넣었고 저는 그 골보다 마지막 골 장면이 기가 김민덕. 막혔어요. 야, 그거 나와서 순간적으로 크로스 올리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아웃프론트 킥으로 그 사각을 센스 노리더라고요. 있게. 네, 맞아요, 키퍼 맞아요. 당황했어. 아니 근데 센터백이 거기까지 와요. 네. 센터백이 상대 센터백보다도 더 상대 골문에 다가가 있더라고. 또 센터백이 그런 센스를 거기서 그쵸 슛을 할 줄이야. 근데 저는 이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진현 선수라고 봐요. 뭐 첫 골 장면 왼발 기가 막힌 가마차기뿐만 아니라 이진현 선수가 지금 약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약간 오른쪽에서 뛰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수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면서 해주더라고요. 공격뿐만 아니라 이날
공격 진영 패스 17개 중에 14개를 성공시키면서 뭐 1위 하고 크로스 9개, 뭐 탈압박 3회 다 1위. 공격 진영 패스 다 1위고 이런 거기다가- 굳은 일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팀이 잘 돌아가려면 거기다가 볼 획득이 18회로 1위예요. 와. 그러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엄청나게 활동하면서 이진현 선수가 활약해주고 있는데 대전의 위기라고 했을 거 사항이 있었죠. 주세종 선수가 네. 안아골절이었죠. 맞아. 가상으로 맞아요. 빠졌는데 캡틴 그 자리를 지금 이진현 선수가 그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근데 대전이 지금 2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주세종 선수가 돌아오고 아. 인생 걸고 승격 지킨 마사 선수가 돌아와요. 마사.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인생 걸고. 이게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 목숨까지 건 줄 알아갖고 그래서 사라졌나? 이게 근데 수원이 답답하죠. 지금 뭐 팬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승부가 좀안 아직 뜨고 승리가 있는데. 없으니 수원은 이 경기 끝나고 저기 지금 버스 4경기 했는데 2경기나 팬들이 버스를 막았었어요. 그래서 화 많이 났네요. 예, 이병근 감독이 내려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팬들에게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아. 그리고 한두 경기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팠던 장면인데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서포터 출신이다 보니까 수원 머플러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맞아 그 사진 인상 저는 봤어요. 그게 이 지금 최근에 딱 수원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팬들도 점점 많이 이게 팬들이 막아서는 것도 애정과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머플러를 버렸다는 거는 난 더 이상 이제 응원 안 할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또 수원 상황이 좀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지속됐어요. 이 문제가 뭐 지난 오래됐죠. 시즌부터 해갖고 서정원 감독 몇 년 때부터 동안 해서 뭐.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 오영규 선수 앞에서 말한 오영규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공격진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오영규 선수의 빈자리를 지금 그 외국인 장신 공격수 밀리치를 영입했지만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병준 선수는 아직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 아마 뭐 위안 삼는 가서 게 잘하긴 하는데 참 그러네요. 네. 아코스티 선수가 좀 번뜩여서 그나마 위안이긴 한데 아코스티 선수가 2골로 지금 잘하더라고요 아코스티. 네. 발재간도 워낙 좋고 네, 좋더라고요. 그 강원은 포항을 잡을 뻔했죠. 그렇죠. 근데 역시 포항이 또 강원 이것 역시 김기동 안 좋아요. 감독님의 야 진짜 호재. 이호재 선수 또 발을 썼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포항. 네. 대단합니다 포항 진짜. 이호재 선수 아까 오영규 선수 슈퍼 서브라고 했는데 이호재 선수가 더 슈퍼 서브예요 현재는. 슈퍼 서브. 네, 교체 투입 41분에 교체 투입돼서 4분 만에 동점골을 뽑았거든요. 3분만에 골을 넣어. 지금 67분 출전했는데 3골이에요. 22분마다 한 골씩 넣고 있어요. 교체 출전으로. 기회가. 심지어 올 시즌 3골이 지난 2시즌 동안 넣었던 골 합수랑 같아요. 골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포항은 이렇게 지금 진짜 이긴 것 같은 무승부를 기록한 반면에 강원은 좀 시즌 초반에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 강원은 계속 심각해. 올 시즌 꼴찌인가? 또 무슨 일이죠? 2골을 넣었을 거예요. 아이고. 2골을 넣었는데 첫 골이 뭐냐면은 그 상대 자책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킥. 아니요 갈레고 선수가 넣은 페널티킥이 강원 팀에서 넣은 첫 골이에요 올 시즌. 첫 골. 네. 왜냐면 지금 강원 역시 공격수들의 부재가 있어요. 지금 양현준 선수 코뼈 골절로 당분간 이탈했거든요. 김대원 선수가 예상외로 지금 좀 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 선발 명단에서도 빠졌었죠. 거기다 이정엽 선수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6주 이상 결장하게 됐고 혼자 유일하게 최전방을 버티던 디노 선수마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일찍 부상당하고 그렇게 됐더니 지난 시즌에는 아킬레스건 파일이었나? 그래서 아예 시즌이 부상이었죠. 아웃됐었고 예. 이번에는 뭐 큰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독수리 뛰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태호수 감독님이 차라리 내가 뛸 수도 없고 제 오늘 안 하나 했는데 또 하네 또. 김병지 쓰면서 김병지도 이게 복귀해서 골대 막아주시고 김병지 골키퍼에 네. 최영수 스트라이커 떠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네. 그렇다. 두 분이서 하셔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지난 시즌은 파이널 A에 들어가잖아요. 낮은 점유율이 강원이 약간 수비 위주로 하는 팀이니까 점유율은 낮지만 빠른 역습 전환에서 네, 날씨가 치고 나갔는데 좋았는데. 지금 그 역습을 안 전개할 되지. 선수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색깔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파이팅! 앞으로
것도 좀 막막하네요 보면. 네, 뭐 다 A매치 부상이어가지고. 1식기 이후에 뭐 이정엽 선수 그때 돌아오나요? 될지 모르겠지만 양현종 선수 코뼈골절이면은 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마스크 같고요. 하고 뛰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네. 뭐 돌아오고 지금 그래서 이날 선발진에 갈레고, 박상혁, 알리바이프 3명을 세웠어요. 알리바이프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인데 시즌방을 그쵸. 또 세우고 아, 갈레고 선수가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되게 드리블러거든요. 갈레고 선수가 이날 경기 활약이 괜찮았어요. 갈레고 선수가 지금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이 선수 돌아오면은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즌 초반인데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네요. 많아요 지금. 네. 초반인데. 울산만 없는 거죠 지금. 울산은 부상이 있어도 티가 안 나죠. 이청용 선수 부상이었었어요. 아. 최근에 뭐 돌아와서 계속 골도 넣고 그때 했지만 네. 쉬어 푹 쉬어. 개막전 못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상으로. 아. 네. 근데 알려지지가 진짜 않죠. 티가 안 나는구나. 티가 안 나죠. 이게 바로 아무튼 뭐 모든 스포츠가 네. 진짜 부상에는 네. 뭐 답이 없잖아요. 없어요. 못 뛰면 아파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부상을 잘 다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파요. 네.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하면서 네. 또 구단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초반에 어쨌든 승격 팀들이 잘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재미는 있어요. 이거 재밌어서 활력이- 관중들도 네, 돈이 많은 것 같고 올해는 4라운드 때도 한 5만 몇천 명, 6만 가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경기 네. 총합해서 대구는 뭐 역대 최다 관중이었고 네. 12,000명 들어오고요. 단순히 뭐 카타르 월드컵 후광을 넘어서 네. K리그 자체가 좀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쿠팡이 중계하기 때문일까요? 이 바람을 타고 또 클린스만 호까지도 네. 좀 순풍을 그러니까. 타고 호재로. 다음 주에 좀 재밌는 이야기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네. 좀 쓴소리 안 하고 네. 클린스만은 잘할 줄 알았더만 이런 제목 안 나왔으면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